안녕하세요. 샬롯입니다. 오늘 준비한 책은 소설 황진이입니다. 그녀는 조선 중기에 활동했으며 당대 최고의 미인으로 알려진 기녀로서 본명은 황진, 다른 이름은 진랑, 기생 이름은 명월이었습니다. 첩의 자식으로 태어나 어머니처럼 첩이 되어야만 했습니다. 그러하기에 스스로 기생의 길을 택합니다. 황진이 그녀는 재상이나 당대 최고 가는 문사, 시객, 한량들과 교류할 정도로 재주며 학식이 뛰어났습니다. 그녀가 남긴 시로는 박연, 청산리 벽계수야, 동짓달 기나긴 밤을 등이 있습니다. 그녀는 항상 외로웠고 순수하고 진정한 사랑을 찾았지만 진정 그 사랑을 찾지 못하고 죽은 가련한 여인. 지금부터 소설 황진이를 3편으로 나누어 완독해드리겠습니다. 진이가 서화담을 찾아 산중 거처에 올랐을 때 화담은 소나무 밑에 서서 산 아래를 내려다보고 있었다. 스승님, 무얼 바라보고 계시온지요? 진이는 스승에 대한 예를 갖춰 공손히 인사를 올리며 말했다. 그녀는 화담을 스승으로 존경했다. 따라서 그녀의 화담에 대한 태도는 언제나 조심스러웠다. 스승님, 날이 어두워지려 하고 있사옵니다. 오늘도 스승님의 높으신 덕과 학문을 받아 저의 굶주린 정신을 채우고자 하옵니다. 그래, 진이로구나. 어서 오너라. 화담 역시 청명하게 이를 데 없는 그녀를 무척 아꼈다. 하나를 가르치면 열이요, 열을 가르치면 백을 아는 진이의 청명함은 그녀의 색태와 함께 화담을 사로잡기에 충분했다. 그들은 사제지간으로서의 정을 서로 느끼며 아꼈다. 방으로 들자 진이는 자기가 준비해온 술과 음식을 조심스레 펼쳐놓은 다음 화담에게 술을 따랐다. 스승님, 드시어요. 10여 년을 넘게 그를 가르치고 진이가 지은 음식으로 끼니를 때우기도 했지만 화담은 항상 진이의 술잔이 서럽게 느껴지곤 했다. 한 잔을 받아 마신 화담은 금방 생기가 돌며 미소를 지었다. 진이, 너도 한 잔 바꿔라. 예, 스승님. 입술만 살짝 적신 진이는 잔을 살며시 자기 옆에 내려놓았다. 진이와 화담은 따로 술상이 필요치 않았다. 어느 정도의 격식을 화담은 갖춰왔지만 진이와는 허물없이 지냈다. 바다같이 넓은 성품과 풍류를 즐기는 마음이 초저녁 무렵에 방문하는 진이에게 따로 상을 준비하지 않게 했다. 보자기에 쌓아온 그대로 펼쳐놓으라 이룬 후부터는 진이도 편한 대로 준비해온 과일이며 인절미 등 먹을 것을 바닥에 펼쳐 자연스럽게 술을 마시고는 했다. 진이는 이러한 점에서도 스승인 화담에게 정을 느꼈다. 스승님, 한 잔 더 받으시어요. 그래. 진이도 어서 한잔하고 검은 거나 타보아라. 스승님. 잔을 입에 갖다 대려던 화담은 진이의 부름에 얼굴을 쳐다보았다. 짙고 선명하며 가냘픈 아미 아래 고운 눈을 동그랗게 뜨고 입술이 뾰루퉁해져 있는 모습이 맹랑하면서도 앙증스러웠다. 왜 그러느냐? 소녀, 스승님을 찾아뵈오면 스승님 말씀에는 순서가 정해져 있사옵니다. 첫 번째는 진이로구나 어서 오너라. 두 번째는 검은 고를 타보려무나. 세 번째는 이제 시 한 수를 읊어보자. 네 번째는 이제 밤이 깊었으니 돌아가야겠구나. 화담은 거면쩍게 웃었다. 송구스럽사옵니다만 저를 대하시는 표정이
말씀마다 너무 조심스럽고 제가 가까이 가면 몸을 자꾸 멀리 피하시는 것 같사옵니다. 화담은 급소를 찔리는 기분이었다. 자기에게 글을 배우러 오는 사제지간 사이지만 너무 아름답고 청명하게 이를 데 없는 한 송이 백합보다 더 환한 꽃이 옆에 있는데 어찌 화담으로서도 마음의 동요가 없을 것이며 그 행동이 자연스럽다 할 수 있겠는가. 때로는 어색하기도 하였으리. 스승님께서는 남자이시고 저는 여자라서 그러시옵니까? 제가 소문난 기녀라서 그러시옵니까? 아니오면 이 남자 저 남자의 품에 날아드는 잡나비 같은 존재라서 스승님의 인품에 흠이 날까 두렵사온 것인지요. 진이의 물음에 화담은 별 대답을 할 수가 없었다. 20세 중반에 들어선 진이는 성숙된 지리와 자기 자신이 갖고 있는 마음을 노골적으로 던지고 있었다. 어려서는 그저 귀엽고 총명하기만 한 소녀였다. 진이 역시도 화담은 스승님이요 친아버지와 같았다. 허허, 별 투정을 다 하는구나. 다시 아이로 돌아가는 모양이지. 어정쩡한 대답이었다. 스승의 마음을 좀 더 헤아려 보려 했던 진이는 말끝을 줄였다. 정적이 흐른다. 산 중턱에 자리 잡은 초막에 풀벌레 소리만 요란하고 침묵만이 계속된다. 스승과 제자, 그렇다. 스승과 제자 사이다. 하지만 어쩌랴. 오랜 세월 깊어질 대로 깊어진 정이 이성으로서의 정으로 바뀌어 이미 존경을 넘어서 사모하는 연모의 정으로 바뀜을 어쩌랴. 숱한 밤을 외롭게 호령불만 밝히고 애매한 검은 고줄만 밤이 지새도록 뜯으며 님을 연모했건만 이렇듯 사모하는 마음을 님께서는 아시는지 이 애끓는 마음을 어찌 전해야 옳은지 호롱불 불꽃에서 활활 타오르는 이 연정을 어떻게 식힐 수 있겠는지 문 밖에서 나는 입 구르는 소리만 들려도 행여 님의 발자국 끄는 소린가 하여 방문을 열어대치고 맨발로 뛰어나가도 보고 바람이 문 창호지를 두드리면 님이 두드리는 소리인가 하여 가슴이 놀라 문을 열어보았지만 님은 아니었고 진이는 이렇듯 애만 태우게 하는 화담이 밉기도 했다. 자기의 화담에 대한 연정을 알아차려 사랑해 주기를 바랬다. 새도 있는 양반네들은 무릇 뭇 한량들까지도 자기를 욕심내고 재물로 유혹을 할 때면 진이는 더욱더 화담에 대한 연정이 끌어올랐다. 그들과는 달리 화담은 돌부처였다. 진이의 갖은 유혹에도 꼼짝 않고 앉아 있었으니 어찌 돌부처라 아니하겠는가. 그러나 하담인들 사람이고 남자인데 그녀의 미색과 유혹에 어찌 마음의 동요가 없겠는가. 학식 높고 덕명 높은 하담으로서는 자기의 진이에 대한 그리운 심정을 완전히 터놓고 사랑할 수 없음이 안타깝기만 했다. 마음과 마음은 통하는 법, 이심전심이라 하였던가. 이렇듯 서로가 느끼는 사랑의 감정을 억누르고 스승은 스승대로 정성을 다해 그녀를 대하여 왔고 제자는 제자대로 겸손한 자세로 화담을 대했다. 검은고를 타겠사옵니다. 정막을 깨는 소리였다. 한 잔 마시고 타거라. 기분이 훨씬 좋아질 것이다. 예. 이미 서로가 모든 것을 잘 알고 있었다. 화담은 진이에 대한 사랑의 정을 느끼고 있고 진이는 스승의 그러한 심정을 잘 알고 있는 것이다. 진이 또한 스승에 대한 사모의 정이 깊어져 사랑을 느끼고 있음을 알고 있으며 이러한 사실들을 서로가 스스로 너무나도 뚜렷이 잘 알고 있는 것이었다. 진이가 잔을 들고 서서히 아주 조심스럽게 술을 마시었다. 화담이 검은고를 들어 진이의 무릎 위에 올려놓아 주었다. 어스름한 호롱불 아래서
진이가 검은고를 타기 시작했다. 고운 자태로 음을 고르고 있는 진이의 모습은 선녀 그대로였다. 분 하나 바르지 않은 얼굴, 깨끗이 세안만한 고운 얼굴, 찬빗으로 곱게 빗은 머릿결, 무늬 하나, 장식 하나 달지 않은 수수한 옷차림, 옷가락지 등 전혀 치장을 하지 않은 순수 그대로, 자연 그대로 소박한 진이의 모습. 화담은 검은고 타는 모습이 환상처럼 눈앞에 어른거렸다. 가락에 도취되어 넋을 잃은 듯한 표정이었다. 온갖 아름다운 꽃들이 피어있고 다정한 새들이 날고 바람은 향긋하여 못 풀들이 손짓하고 이러한 들녘을 진이와 함께 다정히 손을 잡고 거니는 착각에 빠져든다. 가락이 고조에 이를 때마다 온몸에 전율을 느낀다. 방 안에는 생명의 온기가 가득하다. 가락을 뜯을 때마다 살짝살짝 들먹이는 진이의 가녀린 어깨선이 참으로 고왔다. 흰 살결의 섬섬 옥수가 하기 논일듯 줄 위에서 춤을 춘다. 분명 화담과 진이는 서로 사랑하고 있었다. 단지 육체적인 결합만 없었을 뿐 서로 생각하는 애틋한 마음은 한이 없었다. 그러나 진이가 초막을 드나든 지도 10년 하고도 6, 7년. 이렇게 오랜 세월을 드나들었지만 함께 잠자리에 누워 정을 통해보질 못했다. 자기만한 학식과 미색이 장안에는 없다고 자부하는 진이로서는 때로는 자존심마저 생겼다. 하지만 깊어만 가는 연정이야 어찌하랴. 화담은 알고 있었다. 자기의 심정이 그토록 어수선한 것은 진이에 대한 사랑을 억누르려다 보니 대하 속에 물이 넘치듯 감정이 넘치어 생각들이 흩어져 그러함을, 이러한 스승의 사념을 진이는 전부터 알고 있었다. 28 청춘이라 꽃봉오리가 탐스럽게 맺는 나이가 아니던가. 여인으로 성숙되면서부터 자기를 맞는 스승의 마음이 왠지 야릇한 감정이 있는 듯해 보였다. 진이 스스로 생각해 보아도 물 오르듯 오른 몸매가 완연한 한 사람의 여인이었다. 스승님, 마음이 산란하시옵니까? 화담이 일어서 나가자 진이가 물었다. 그리고는 함께 따라 나갔다. 진이야, 너의 탁월한 시제가 참으로 아깝구나. 화담은 달을 쳐다보며 말했다. 너의 재능은 필시 하늘이 내리셨는가 보다. 무슨 부끄러운 말씀을 하시옵니까? 모두가 스승님의 가르침이옵니다. 스승님께서야말로 이 시대 석학이오신데 과찬의 말씀이옵니다. 진이 역시 다른 사람들 앞에서라면 몰라도 감히 화담 앞에서는 자기의 지식을 높이 치세우려 하지 않았다. 아니다. 너의 재능은 시뿐만 아니라 글씨 등 모든 것에 미치고 있으니 어찌 하늘이 내렸다 하지 않겠느냐. 몸둘 바를 모르겠사오나 스승님께서 칭찬하여 주시니 미천한 것 그저 기쁘게 한량 없사옵니다. 스승님의 가르침 더 열심히 갈고 닦겠사옵니다. 부디 천박한 기녀라 하지 마옵시고 소녀 거둬주시와요. 하면 은혜 100배 1000배 잊지 않겠사옵니다. 진이야, 이 모든 것이 너의 노력이고 너의 재능인데 누가 기녀라 탓하겠느냐. 네 신분이 그러하고 또한 이 사회가 그렇게 만들었거늘 진이 너도 잘 알고 있듯 본래 기녀란 게 천한 것이 아니지 않느냐. 스승님 말씀이 옳사옵니다. 남정네들이 자기 편한 대로 제도를 만들어 놓고 자기들 즐기려고 욕심을 채우려고 한 것이 아니옵니까? 그래서 진이 너는 그러한 남정네들을 골탕 먹이고 있는 것 아니더냐. 오히려 진이 네가 남정네들을 희롱하고 있지 않느냐. 그렇다. 오히려 진이는 남정네들의 무한한 자존심마저 뭉개어가며 그들의 방자함을 꺾고 희롱하였던 것이다. 바람이 산들산들 불었다. 스승님,
제가 남정네들을 희롱하다니요. 그들이 소녀를 희롱하는 것이지요. 단지 소녀는 그들의 희롱을 어여삐 여겨 거두어줄 뿐이옵니다. 저같이 미천한 것들이 거두어주지 아니하면 누가 거두어주겠사옵니까? 화담의 말이 옳았던 것이다. 그의 말이 옳았기에 진이는 이렇게 딴소리를 하는 것이었다. 비꼬는 듯한 이 말은 화담의 말이 옳다는 뜻이었다. 신라의 김유신도 색에 빠져 기방에 자주 출입을 했다지 않더냐. 어머니의 꾸지람을 받고 나중에는 가지 않으려 했지만 자기가 탄 말이 기녀의 집으로 향해 그 말에 목을 쳤다고 하니 물론 그가 술이 취한 상태에서 말이 그렇게 했겠지만 진이가 재미있는 듯 웃어 제꼈다. 그 말도 기녀가 자기 주인 마님인 줄 알았는가 보옵니다. 스승님, 김유신이 자기 말에 목을 벤 것은 기백이 아니었고 비겁한 행동이옵니다. 비록 말 못하는 말이지만 주인의 뜻이 항상 기녀의 집에 있음을 알았으니 말이옵니다. 그것은 곧 주인의 뜻을 헤아리고 있다는 증거가 아니겠사옵니까? 그렇게 영리한 말을 죽인다는 것은 참으로 사람의 도리가 아니라 사료되옵니다. 주인의 뜻을 헤아리고 주인의 뜻대로 길을 안내했는데 왜 그 말이 죽어야 합니까? 자기 자신이 부끄러운 줄 알아야지요. 글쎄다. 어찌 보면 말이 같다기보다 김유신의 발걸음이 무심결에 그쪽으로 향했는지도 모르지. 어떻게 그랬다 하더라도 그 자체도 부끄러운 일인 줄 스스로 깨쳤어야지. 한양에서 뺨 맞고 송도에서 분풀이하는 격이 아니겠사옵니까? 그렇게 비겁하니 후에 나라를 팔아 그것도 통일이랍시고 통일을 했네 떠들어대죠. 그러한 통일은 소녀라도 했겠사옵니다. 내가 진이의 자존심 건드리는 말을 시작했는가 보구나. 괜히 기녀 이야기와 김유신 이야기는 꺼내서 진이의 마음을 상하게 했구나. 김유신이 찾는 기녀가 기녀 중에서도 몸만 파는 아주 천박한 기녀였는가 보다. 교양도 부족하고 학식도 부족하고 그러니 김유신이 그러한 행동을 했겠지. 아니 그러느냐? 송구하옵니다. 하지만 그 집이 기녀의 집이 아니고 건세가의 댁이었다면 어찌 그 집 문 앞에서 흉측스러운 일을 했겠사옵니까? 이는 필경 그 신분을 우습게 알고 저지른 소행이옵니다. 스승님, 그 기녀의 집 앞이 온통 핏물로 범벅이 되어 있는 것을 상상해 보시와요. 이 얼마나 잔인무도하옵니까? 그 말이 불쌍하옵니다. 그 말 역시 짐승이라는 천박한 거죽대기를 뒤집어 쓰고 태어나서 주인에게 충성을 했건만 억울함을 당해야 하니 참으로 추근하옵니다, 스승님. 그래. 너의 기쁜 뜻을 잘 알겠다. 진이 너의 마음 씀씀이는 이렇듯 한갓 하잘것없는 짐승에게까지 이르고 있으니 가히 너의 됨됨이를 짐작할 수 있겠구나. 소녀는 참으로 그 말이 불쌍하옵니다. 오냐, 어찌 말 못하는 짐승이라고 마구 다스려서야 되겠느냐. 이는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그 신분의 차등을 두어서는 아니 되는 이치와 같느니라. 하찮은 짐승에게도 이처럼 조심을 해 대해야 하거늘 어찌 노비라 하여 기녀라 하여 자기의 권세를 마구 악용해서야 되겠느냐. 그리고 두 사람은 한동안 말이 없었다. 진이야, 밤이 많이 깊었구나. 이제 그만 돌아가 보아라. 소녀 섭섭하옵니다. 소녀의 외롭고 쓸쓸한 마음 달래주지 않으시고 돌아가라 하오시니 섭섭하옵니다. 소녀 조금만 더 있다 가고 싶사옵니다. 그리하라 허락해 주시와요. 진이야, 네가 자주 찾아오면 될 것이 아니더냐. 그러니 오늘은 이만 돌아감이 좋을 듯 하구나. 진이는 온 매무새를 가다듬었다. 스승님, 그럼 오늘은 이만 물러가겠사옵니다. 평안히 쉬시오소서. 오냐 그래. 앞이 어두우니 조심해 살펴 내려가도록 하거라.
쇠돌아 어디 있느냐 이리 오너라. 화담이 진이와 함께 온 몸종을 불렀다. 이리 보아도 내 사랑, 저리 보아도 내 사랑. 이것이 모두 내 사랑 같다면 사랑 걸려서 살 수가 있나. 어허둥둥 내 사랑, 내 예쁜 내 사랑이야. 진이를 생각하는 화담의 마음은 이토록 사랑스러웠다. 화담은 항상 진이를 보내놓고 나서 허전한 마음을 어찌 달래야 할지 몰라 했다. 어찌 보면 어릴 적 모습이 나타나 귀엽기도 한 진이, 그래서 사랑스럽기도 한 진이. 하지만 이미 진이는 꽃망울 부푸른 여인, 그러한 진이의 모습이 화담의 마음을 설레게 하고 자신도 모르게 싹트는 진이를 향한 연정은 이처럼 진이가 초막을 내려가고 나면 더욱 그립도록 그리워지는 것이었다. 이 허전함, 우주 속에 버려진 미아처럼 화담은 고적하기만 했다. 황진이를 그토록 그리워하는 서화담, 그는 누구인가? 본명은 서경덕. 그는 성종 20년에 태어나 중종 임금 때 성리학자로 당대 으뜸가는 석학이었다. 자는 가구, 호는 복제 또는 화담으로 복제 또는 그의 본명인 서경덕이라는 호칭보다 화담이라는 호로 더 널리 알려져 있었다. 일찍이 벼슬에 뜻을 두지 아니하고 방방곡곡 산을 돌아다니며 후진의 교육에도 힘을 쓰며 살았다. 중종 39년 대제학 김한국 및 관중 유생들의 청거로 원능 참봉에 임명되었으나 받지 아니하고 고향인 개성 땅에 동문 밖 화담이라는 곳에 초막을 지어 응거하면서 도학, 역학, 수학을 비롯한 진리 탐구에만 힘쓰고 있었다. 황진이의 유혹을 물리치며 화담집을 집필하고 있었는데 그 내용은 태우설, 원리기, 사생, 귀신론, 성음회 등의 이론이었다. 화담은 이러한 학구열에도 불구하고 제자인 진이에 대한 사랑을 억제하기가 너무 힘이 들었다. 외로울 때마다 시를 읽고 창을 하였다. 그는 마음이 외롭고 허전하여 진이가 그리울 때면 진이가 있는 기방에 수없이 들르고 싶었지만 자신의 자존심과 주위로부터의 눈길이 무서워 차마 그리할 수는 없었다. 황진이의 어머니 진영금. 그녀는 어린 시절부터 예쁘고 고운 마음씨를 가진 효녀로서 모든 이에게 칭송을 받고 자랐다. 현금이 성숙하여 13세 되던 해부터는 여러 곳에서 며느리감으로 달라는 청이 들어왔으며 권세를 가진 자들은 서로가 첩으로 앉히기 위해 눈독을 들였다. 비록 가난한 집안의 딸이었지만 몸가짐이 바르고 영리하여 자기가 원하는 남자가 아니면 그 누구에게도 시집을 가지 않겠노라고 스스로 다짐을 하는 결심이 강한 소녀였다. 점점 성숙되면서부터 현금은 더욱 아리따운 모습으로 변모해 갔다. 이러한 현금의 아름다움이 고을 안에 퍼지자 추근되는 한량들이 늘어만 갔다. 이럴수록 현금은 더욱 도도해져 갔다. 병교부 아래 빨래터, 골짜기 아래서 내려오는 물이라 맑기만 하다. 물 밑에 자갈이 보이고 물고기가 노니는 모습이 보이는 작은 개울이 이 마을 아낙네들의 빨래터였다. 현금도 이곳에서 아낙들과 함께 빨래를 하곤 했다. 때로는 이 빨래터가 아이들 물장구 놀이 장소로도 이용이 되었다. 여름이면 꼬마들이 나와 물장구를 치며 더위를 잊곤 하는 곳이었다. 병교부의 가을은 빨리 시작이 된다. 은행잎은 노랗게 물이 들고 시집을 가지 않은 처녀들의 가슴은 울렁이고 총각들의 가슴도 설레인다. 현금의 가슴도 마냥 설레기만 한다. 현금은 여느 날처럼 아낙네들과 함께 그날도 빨래를 하고 있었다. 그런데 병교부 다리 위에서 한 젊은 사내가 유독 자기만을 쳐다보며 지켜 서 있는 것이었다. 자기만을 쳐다보고 있다는 것을 느끼자 현금은 왠지 행동이 어색해지며 쑥스러움을 느꼈다.
그래서인지 그 사내를 자세히 볼 수는 없었으나 얼핏 보니 양반댁 자제인 듯 했다. 저 선비 왜 우리 빨래하는 모습을 자꾸 쳐다본대? 그러게 말이야, 사내가 남사스럽게. 아녀자들 빨래터엔 왜 온대? 왔으면 빨리 가던가. 그러고 보니 현금이만 쳐다보고 있잖아. 이제 아주 현금이를 빨래터까지 쫓아다니는 사람도 생겼구만. 그런데 못 보던 선비인데 어디 사는 니댁도령일까? 아유, 용모도 출중하셔라. 현금이는 궁금하지도 않어? 힐끗 한번 쳐다봐. 아낙네들은 히히닥거리며 수다를 떨기 시작했다. 그 수다에 현금이도 은근히 궁금해지기 시작했다. 그래서 살그머니 훔쳐보듯 쳐다보기도 했다. 그 선비는 다음 날도 또 다음 날도 매일 빨래터에 나타났다. 나타나서는 줄곧 현금이만 응시할 뿐 다른 곳에 시선을 주지 않았다. 저 선비님 또 왔네. 저러다가 상사병 나겠어. 글쎄 말이에요. 어쩌면 좋아라. 현금이가 사람 하나 또 죽이네. 내가 남정네라도 현금이를 보면 상사병이 나겠네. 이렇게 곱고 예쁘니. 아니, 아주머니도 무슨 저 때문에 나왔겠어요. 바람 쐬러 나왔겠죠. 현금이가 부끄러워 말을 했다. 모두가 현금이에게 수다를 떨고 있으니 현금이로서도 부끄러워 몸둘 바를 몰랐다. 현금이 부끄러워하는 것 좀 봐. 청춘은 청춘이야. 저것 좀 봐. 저거 얼굴 빨개지네. 아낙네들이 모두 현금을 놀려대며 재미있다는 듯 웃어댔다. 그럴수록 현금의 관심도 그 도령 쪽으로 은근히 쏘였다. 저 선비님은 그리 눈에 들어오지도 않겠어. 온통 현금이 모습이 아른아른거릴 테니. 글쎄 말이야, 어디 사는 선비님일까? 참 잘생기기도 하셨어라. 나한테는 시선 한 번 안 주네. 언년이 엄마처럼 궁딩짝이 펑버짐한 여편네한테 누가 시선을 주나. 괜히 그랬다간 남정네한테 두들겨 맞으려고. 그래, 맞다, 맞아. 임자 있는 여편네에게 관심을 가져 뭐하나. 아낙네들이 마구 웃어대기 시작했다. 그때서야 젊은 선비는 주위를 의식한 듯 자리를 떠났다. 아낙네들의 수다도 젖혀둔 채 현금만을 바라보던 선비는 그때서야 정신을 찾은 듯 자리를 떠났던 것이다. 선비가 떠나자 아낙네들은 더욱 떠들썩하게 웃어댔다. 벌써 며칠째야? 매일매일 나오는 게. 하긴 해당화 같은 현금일 보고 혹하지 않을 사내 없지. 안 그렇다면 이상하지. 그러고 보면 현금이 팔자도 참 드센 팔자요. 남들이 어찌 볼지 몰라도 이놈이 손 뻗치고 저놈이 손 뻗치고 늙으니까지 손을 뻗치니. 한 젊은 새댁이 시샘이 난 듯한 말투로 말했다. 그게 뭔 소리요? 현금이를 옆에 앉혀두고. 그중 나이가 제일 많은 듯한 아낙네가 말했다. 뭐 내 말이 틀렸나요? 거시기만 달랑달랑 달린 것들이라면 젊은 것이고 늙은 것이고 모두가 개처럼 달려드니 앞내를 여간 풍기고 다녀야지. 개들이 달려들지 않지. 세댁 말이 좀 지나치네. 본인을 옆에 두고. 그만하게 세댁. 말이 심하게 나갈 것 같자 나이 많은 아낙네가 꾸지람하듯 세댁의 말을 끊었다. 그 말을 듣고 있던 현금은 빨랫감을 대충대충 챙기더니 머리를 수그리고 정신없이 자리를 떠났다. 현금은 잠이 오지 않았다. 낮에 병교부 빨래터에서의 일을 생각하니 분하기도 했다. 그동안 부모님께는 효성을 다해왔고 몸가짐도 항시 조심을 했건만 억울한 소리를 왜 들어야 하는지 몰랐다. 이런저런 빨래터에서의 일을 생각하다 보니 분한 일뿐만 아니라 병교부 다리 위에 서 있던 도령의 모습도 눈에 선했다. 어느 집 도령일까? 의젓한 풍채며 잘생긴 얼굴, 나이는 몇일까?
혼인은 했을까? 왜 나만 쳐다보는 것일까? 나에게 마음이 있는 것일까? 아니다. 그냥 바람 쏘이러 나온 것일 테지. 그런데 바람은 왜 하필 아녀자들만이 있는 빨래터에서 쏘이는 것일까? 바람 쐬러 나온 것이 아니고 분명 나 때문에 나왔을 거야. 그의 눈이 그렇게 말하고 있었어. 며칠이 지났다. 현금은 한동안 빨래터에 나가지 않았다. 마음이 번잡하여 안정을 잡는 데에는 시간이 걸렸다. 빨랫감을 머리에 이고 변교부에 다다르니 그 선비가 또 나와 있었다. 자기가 없는 동안에도 줄곧 나왔던 모양이었다. 선비는 멀리 무엇인가 바라보고 있었다. 생각에 잠겨 있는 듯도 해보였다. 너무 이른 아침 때문이었을까? 빨래터에는 아직 아낙네들이 나와 있지 않았다. 남정네가 지켜보는 가운데 혼자 앉아 빨래를 하자니 왠지 쑥스럽기도 하고 손놀림이 어색했다. 늘상 해오던 빨래인데 왜 이리 서투를까? 현금은 혼자인지라 그 선비가 말을 붙여올까봐 마음이 두근거렸다. 그러면서도 한편으로는 자기에게 다가와 주기를 바랬다. 그리고 말을 붙여주었으면 했다. 그의 모습이 궁금했다. 무엇을 생각하고 있을까? 어디를 바라보고 있을까? 자기를 바라보고 자기를 생각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어떻게 하고 있나 한번 쳐다볼까? 하지만 현금은 용기가 나지 않았다. 그래서 고개조차 들지 못하고 빨래도 하는 둥 마는 둥 챙겨서 집으로 향했다. 현금의 궁금증은 점점 더해갔다. 다음번에는 꼭 한번 얼굴을 봐야지 하고 현금은 생각했다. 그러나 다음 날도 그 선비는 나타나지 않았다. 현금은 은근히 그 선비가 기다려졌다. 어디가 아프기라도 한가? 많이 아픈가? 그래서 나오지를 못하나? 아니면 어느 집 규수와 혼인을 했나? 글을 읽기가 바쁜가? 현금은 가진 상념이 다 들었다. 그런데 어느 날이었다. 현금이 빨랫감을 이고 변교부에 왔을 때에는 이미 몇 명의 아낙네들이 나와 빨래를 하고 있었다. 현금이 빨래터에 도착했을 때에도 그 선비는 나와 있지 않았다. 그런데 아낙네들이 한참 수다를 떨어가며 빨래를 하고 있는데 변교부 다리 위에 사람의 모습이 나타났다. 그 선비였다. 현금은 속으로 반가웠다. 그날따라 현금의 빨랫감은 많았고 아낙네들은 하나둘씩 자리를 떠났다. 이제 현금만 혼자 남게 되었다. 또다시 그 자리에 단둘이 있게 된 것이었다. 현금은 용기를 내어 힐끔 선비를 쳐다보았다. 역시 용모가 단정하고 수려한 인물이었다. 글도 꽤나 읽은 듯해 보였다. 그리고 부잣집 도령의 귀태가 물씬 풍겼다. 현금의 마음은 또다시 두근거리기 시작했다. 현금은 애매한 빨래만 만지작거렸다. 잠시 후 선비가 물가로 내려오며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다. 노래의 내용인즉 현금에게 물을 달라는 소리였다. 여기 있사옵니다. 현금이 바가지로 물을 퍼 고개를 숙이며 물을 내밀었다. 그가 물을 마시고 있는 동안 살며시 눈을 들었다. 다시 보아도 그 풍채며 행세가 보통댁의 도령이 아닌 듯 싶었다. 글줄은 얼마나 많이 읽었겠으며 덕은 또 얼마나 많이 쌓았겠는가고 현금은 생각했다. 고맙소이다. 현금에게 마시던 물바가지를 내밀었다. 물은 조금 남아있었는데 그것이 술로 변해 있었다. 아니 이것이 어찌 된 일이옵니까? 현금이 깜짝 놀라며 말했다. 선비가 호탕하게 웃어댔다. 저에게 술을 퍼서 주셨군요. 아니옵니다. 분명히. 한번 마셔보시오, 낭자. 소녀는 술을 못하옵니다. 어서 한번 마셔보시오. 맛이 괜찮을 거요. 현금은 입에 살짝 갖다 대어 보았다.
술맛이 아닌 듯 했다. 향긋한 것 같기도 하고 어떻든 세상의 술맛이 아니었다. 냄새며 맛이 그것하고는 전혀 달랐다. 기분도 세상의 술맛과는 달랐다. 분명 흐르는 물을 떠서 줬는데 이렇듯 신비로운 술로 변하다니 무엇인가에 홀린 기분이었다. 다시 한번 떠올리겠사옵니다. 현금은 조심스럽게 앉아서 물을 떴다. 분명 물이었다. 그 물을 선비에게 내밀었다. 선비는 물을 시원하게 들이켰다. 그리고는 바가지를 다시 현금에게 건네주었다. 방금 떠올린 물이 다시 술로 변해 있었다. 아니, 이럴 수가. 현금은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선비가 또 호탕하게 웃었다. 참으로 기이한 노릇이었다. 한 모금 마셔보았다. 역시 술이었다. 어찌된 일이오, 어찌된 일이오. 물이 술로 변했네, 물이 술로 변했네. 못 마시던 술인데도 오늘따라 유난히 향기롭고 맛있네, 향기롭고 맛있네. 선비님은 니오리까, 선비님은 니오리까. 사람이오이까, 신령이오이까. 누구에게 물어보오리까, 누구에게 물어보오리까. 술에 이 몸이 취하고 마음마저 취하여 꿈속을 헤매이네, 꿈속을 헤매이네. 선비님, 낭군님, 밤새워 웃는님. 가을달 드높이 산중에 걸렸소. 허물어진 이 마음, 따뜻한 그대 품, 꿈이오리까 생시오리까. 춤판을 벌리사이다, 술판을 벌리사이다. 원앙금 금단잎을 주홍빛 비단길. 사랑사랑 나를 찾아온 님이여, 사랑사랑 나를 찾아온 님이여. 한여름은 이미 지나 가을인데 홍수가 또 난 것인가. 그렇다. 현금에게 사랑의 홍수가 터진 것이었다. 며칠이 지났다. 현금은 그때 빨래터에서의 선비와의 일이 꿈인지 생시인지 아직도 분별이 가지 않았다. 영특하고 효녀인 현금이었지만 그날의 일이 전혀 머리에 떠오르지 않았고 집안의 일도 손에 잡히지 않아 모든 일이 하기가 귀찮아졌다. 하루 잠시 풋사랑을 나눈 이미 누구인지도 모르고 이렇게 푹 빠져버린 자신이 이해가 가지 않았다. 뱃속의 아기는 자라서 9개월이 되었건만 그 후로 선비는 만나볼 수도 없었고 소식조차 들을 수가 없었다. 이러하니 현금의 마음은 오죽했으랴. 정만 주고 훌쩍 떠난 야속한 임이기에 더욱 그리워지는 마음. 뱃속의 아기는 커서 9개월이 지났는데 임은 한 번 정만 주고 떠나 소식이 없으니 에고 참으로 한탄할 노릇이로다. 임의 집을 알 것 같으면 임의 집 창밖의 길이 닳도록 들렸으련만 어디 사는 니댁 도령인지 알 수가 없소. 정만 주고 훌쩍 떠나버린 야속한 임이라. 하지만 자연의 법칙은 순리대로 돌아가는가. 현금은 아기를 낳았으니 산실에는 3일간 기이한 향기가 가득하였다. 아기를 낳기는 낳았으나 이름을 지을 수가 없었다. 애기 아버지가 직접 지어줄 수는 없을 망정 성씨라도 알아야 자기라도 이름을 지어줄 수 있을 텐데 현금은 아무것도 모르고 있었다. 하다못해 어느 고을에 사는 것만이라도 알았으면 찾아가 보련만 그것도 틀린 형편이었다. 현금이 아기의 이름으로 고민을 하던 차에 몇 개월이 지나 선비의 소식이 마을 사람들의 입을 통해 들려왔다. 그 사람은 황진사댁 자제로서 그 마을 친척집에 다니러 왔던 것이었다. 그리고 이미 혼이 난 사람으로 집에는 어엿한 부인이 있다는 등등의 이야기였다. 현금은 그 소식을 듣고 설움이 복받쳐 울며 보낸 세월이 또 몇 개월이었다. 이렇게 설움으로 나를 보내던 현금은 아기의 이름을 지어주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래서 지어준 이름이 황진이었다. 그 이름 황진이. 진이는 몹시도 피곤했다. 어젯밤 밤이 늦도록 검은고를 타고 창도 하고 그들과 학문의 대결도 해야 하고
그들이 읊는 식구에 따라 화답도 해야 했다. 그들의 비율을 맞추기란 언제나 힘이 들었다. 새도 있는 한 나으리가 한량들을 이끌고 자정이 다 되어 들이닥쳤던 것이었다. 그래서 진이는 식솔 20여 명을 이끌고 그들의 비율을 맞춰주었던 것이었다. 진이는 여러 가지로 기분이 좋지 않았지만 어쩔 수 없었다. 새도 앞에서야 천하의 항진이인들 어찌하랴. 새도 있는 한량들 중에는 음탕한 짓 등 못된 짓들을 하고 다니는 이들이 있었다. 그녀들이 기녀라는 사회적 신분으로 스스로의 힘으로는 어찌할 수가 없었다. 권세에는 역부족이었던 것이다. 진이는 자기가 놀이개감처럼 당하는 것이 싫었다. 그래서 그러한 한량들을 골탕 먹여 자신의 불만을 풀었다. 일부러 실수하게끔 만들기도 하고 그래서 스스로 진이에게 당하는 것을 감추게 만들었다. 재물이 많아 주체하지 못하는 한량들한테도 명월은 실력을 발휘했다. 어젯밤 찾아온 김강인에게도 마찬가지였다. 함께 온 한량들과 이미 술을 많이 마셨기에 그는 취해 있었다. 주한상을 물리고 같이 온 한량들을 돌려보낸 김강인은 진이와 방으로 들었다. 재물만 믿고 설쳐대는 그를 진이는 골탕 먹이기로 했다. 그들은 다시 술상 앞에 앉았다. 그리고 진이는 애교를 떨었다. 서방님, 소녀 예쁘게 생긴 화장 거울 하나 갖고 싶사옵니다. 하나 사주시와요. 화장 거울? 그래. 그거 몇 냥이나 간다고. 내일 내가 사주마. 실사옵니다. 오늘, 아니 지금 당장 사주시와요. 이 어두운 야밤에 말이더냐. 지금 갖고 싶사옵니다. 어허, 이 야밤에 그 물건을 어디서 구하더냐. 소녀 사랑하신다면서 거짓인가 봐요? 어허, 참 그래. 그럼 명월아, 이렇게 하면 어떻겠느냐. 이 야밤중에 해줄 수는 없고 그 대신 내일 아침 동이 트면 더 값진 물건을 사주마. 그까짓 화장 거울 갖고 뭘 하냐. 물론 네가 원한다면 그것도 사주지. 자, 알겠지? 그래도 지금 화장 거울이 갖고 싶은데. 어허 참, 내 지금 술도 많이 취했고 하니 내일 이야기하자꾸나. 하며 황진이를 끌어안는다. 약조해 주시와요. 그렇지 않으면 실사옵니다. 잠으로 못 채는구나. 동이 트면 원하는 건 모두 사주마. 오늘은 이만 잠자리에 들자꾸나. 내 몸다는 심정도 좀 알아다오. 그럼 내일 정말 사주시는 거지요? 그럼 무엇이든 말하려무나. 정말 이 소녀 갖고 싶은 거 다 사주신다는 말씀이지요? 몇 번을 말해야 되겠느냐? 내일이면 잊으시려고요? 우리 그럼 손가락을 걸어 약조하자꾸나. 좋사옵니다. 한량이 손가락을 걸고는 진이를 다시 살포시 끌어안는다. 자, 명월아, 이제 빛이 이불을 펴자꾸나. 그러면서 한량은 진이의 몸을 더듬거렸다. 진이는 조심스럽게 빠져나오며 서방님, 술이 아직 남았는데 이것을 비우고 주무시와요. 진이는 보채는 한량의 입에 안주를 넣어주었다. 그리고는 술을 비우게 한 뒤 다시 따랐다. 명월아. 한량은 진이를 부르며 다시 그녀 곁으로 다가갔다. 네 소원을 들어줬으니 이제 너도 내 소원을 들어다오. 서방님, 이러하시면 아니되옵니다. 아직 깊은 밤이 되려면 멀었사옵니다. 어찌 이리 성미가 급하시옵니까? 술도 아직 많이 남았사온데. 진이는 한량의 손을 살며시 치우며 자리를 옮겨 앉았다. 서방님, 이 잔을 비우시면 소녀 원한금 빛의 이불을 펴겠사옵니다. 정이 그러하다면 술상을 비우자꾸나. 내 명월이 말을 어찌 거역한단 말이더냐. 자, 명월아, 어서 한 잔 따르거라.
이처럼 진이는 한량들의 애간장을 태워가며 자기의 소나기에 넣고 마구 움직였던 것이었다. 그리고는 권세와 재물만 믿고 마구 설쳐대는 소인배 한량들을 골탕 먹였다. 한량은 술이 만취가 되어 정신없이 골아 떨어졌고 진이는 상을 물리게 이른 후 나갔다. 날이 밝았다. 진이가 한량을 깨웠다. 서방님, 일어나시와요. 소녀 명월이 옵니다. 누구? 어서 일어나시오. 조반 드셔야지요. 명월이로구나. 진이는 시녀를 시켜서 대야에 물을 떠오게 한다. 서방님, 찬물로 씻으시오면 정신이 나실 것이옵니다. 이리 오시와요. 진이는 마치 어린아이에게 하듯 얼굴을 씻기고 손을 씻기고 발까지 씻겨주었다. 그리고는 아침상을 갖고 오게 하여 한량과 마주 앉아 조반을 든다. 푸짐하게 차린 상에 반주도 곁들여 왔다. 아침부터 잠이 덜 깬 한량의 혼을 빼기 위해 애교를 부렸다. 어제 밤중에 약속한 것들을 받아내려는 의중에서다. 서방님, 어젯밤 서방님께서는 소녀를 너무 꼭 껴안아 어깨와 가슴이 아파옵니다. 한량은 기억이 나지 않았다. 술이 너무 과했던 모양이었다. 하하, 내가 그랬나? 서방님, 어젯밤 저와 한 이불 속에서 약조하신 것 잊지 않으셨겠지요? 약조? 무슨? 이러실 줄 알았사옵니다. 어젯밤 소녀에게 소녀가 갖고 싶은 것은 모두 사주시겠다 하셔놓고선. 진이는 뾰루통한 표정으로 말했다. 내가 그랬었나? 그렇게 말했으면 사주어야지. 천하의 명월이가, 내 사랑 명월이가 말한 것인데 그래 무엇이라 했느냐? 서방님께서 저를 보시와요. 제 몸에 무엇이 없는가? 목에는 목걸이도 없고 팔에는 가락지도 없고 그 고운 손가락에 반지 하나 끼어있지 않구나. 옷도 너무 초라하구나. 내 아름다운 자태에 이게 뭐라더냐. 머리에는 옥비녀도 아니고 구리비녀를 꽂고 있으니 내가 명월이에게 그동안 너무 소홀했는가 보구나. 자, 명월아, 걱정 말거라. 네 고운 모습에 어울리는 모든 것을 사주마. 서방님, 정말이옵니까? 소녀 너무 행복하옵니다. 진이는 감격스러운 듯 말했다. 그리고는 그의 곁에 다가가 귀에 대고 속삭였다. 서방님, 넉넉히 좀 사주시와요. 소녀 혼자만 호화롭게 치장을 하면 아이들에게 미안해서 어찌하와요. 곁에 다가와 애교를 떠는 진이가 너무 사랑스러웠던지 한량은 진이를 꼭 끌어안으며 어린아이를 다독거리듯 진이의 등을 다독거렸다. 그리고 진이는 그에게 푹 안겼다. 진이가 자기의 품으로 파고들자 한량은 마침내 황홀경에 빠져들고 말았다. 어젯밤 만취가 되어 진이를 안았던 그것과는 기분이 사뭇 달랐다. 맨정신에서 진이를 안아본다는 것은 처음이었다. 항상 술이 취한 상태에서였다. 한량은 생각하기를 왜 진작 이토록 아름다운 여인을 멀쩡한 정신에서 안아보질 않았는가고 후회하기도 했다. 서방님, 이제 진지 드시와요. 진이의 목소리에 정신이 난 듯 그때서야 진이를 끌어안았던 손을 풀었다. 천하의 재색 황진이에게 홀딱 빠진 천하의 한량 김강인. 그는 진이에게 필요한 금과 옷가락지 등 값나가는 것들을 괴짝에 담아 오마차에 실어보냈다. 그가 재물이 많음을 진이도 익히 알고는 있었지만 이렇게 금세 준비해 오리라고는 생각도 못했다. 김강인, 그는 선조로부터 이렇게 이름을 물려받았다. 그의 할아버지 김현명은 역시 현명하였다. 김강인의 생김새를 보고 그렇게 이름을 지어주었으니 역시 이름과 얼굴 생김새와의 역학은 무시할 수 없는 모양이다. 김현명의 아버지 김풍지는 세상의 모진 풍파를 겪으며 거친 세상을 살았다.
아들을 낳자 아기가 현명해 보였다. 그래서 김현명이라 이름을 지었다. 김현명이가 장가를 가서 아기를 낳자 김풍선이라 지었다. 그는 역시 허풍이 심하고 허황된 꿈을 가졌으며 엉뚱한 짓을 잘했다. 김풍선의 마음은 뜬구름이었다. 그의 아버지 김현명이 재산 관리를 잘하여 모아놓은 돈을 까먹기만 했다. 일자무시 김풍선이 기방 출입이 잦고 허풍을 치고 다니다가 어떻게 그럭저럭 여자를 만나 아기를 낳았다. 그 아기를 부친 김현명에게 보여주었다. 그리고 이름을 지어달라고 했다. 김현명이 손주를 보니 지아비를 닮아 돈을 돌보듯 하고 물쓰듯 할 것 같았다. 그래서 지어준 이름이 김강인이었다. 멋진 족보를 가진 집안이다. 김강인, 김강인, 금에 미친 사람 김강인. 금에 미치게 모으는 것이 아니라 금만 보면 물쓰듯 쓰고 싶은 충동이 생기는 사람 김강인. 이러한 인물이 명월이를 만났으니 오죽했으랴. 명월이에게 홀딱 빠져 정신을 못 차릴 만도 하다. 재산을 탕진해서라도 사랑스런 명월이에게 환심을 사고 싶었으리라. 결국 여자에게 푹 빠져 재산을 탕진한 김강인. 허나 진이는 달랐다. 그에게 장사 미천과 처자식을 거느릴 만한 재물을 돌려준 후 잘 타일러 보냈다. 해는 바뀌어 늦은 봄이었다. 여름으로 넘어가는 길목이라서 그런지 보슬비가 가끔 촉촉히 내리곤 했다. 한동안 화담을 찾아보지 못한 진이는 화담이 생각났다. 연로하신 몸에 어찌하고 계신지 궁금했다. 해질 무렵 진이는 몸을 단장하고 몸종 새돌이와 함께 인절미와 술 등 야식을 준비해서 화담이 있는 초막으로 향했다. 너무 오래도록 찾아뵙지 못하였기에 잠시 일부러 짬을 내어 들르기로 작정했던 것이었다. 진이가 초막에 도착했을 때에는 해가 서산 너머로 뉘엿뉘엿 넘어가고 있었다. 스승님 계시옵니까? 진이는 싼개치마를 벗어 팔에 가지런히 걸고 화담을 불렀다. 대답이 없었다. 스승님, 소녀 진이옵니다. 귀를 의심하고 있던 화담은 귀가 번쩍했다. 분명 진이었다. 근간에는 찾아오는 일이 없었기에 화담 역시 진이를 생각하고 있었다. 마음을 내태우며 기다리던 진이의 목소리였다. 어서 들어오너라. 화담의 신이 섬돌이에 놓여있기는 하였지만 그래도 혹여나 없을까 걱정을 하던 진이는 화담의 목소리를 듣고 역시 반가웠다. 방에 들어선 진이는 화담에게 큰 절을 올렸다. 스승님, 그간 별거 없으셨사옵니까? 절을 올리고 난 진이가 안부를 여쭈었다. 오냐 그래, 요즘은 너의 발길이 뜸하구나. 송구하옵니다. 이 적막한 산중에 너마저 찾아오지 않으니 내 더욱 적적하구나. 송구합니다. 스승님을 잊어서 못 온 것이 아니오니 언짢아하지 마시옵소서. 소녀 찾아오지 않아 적적하셨다니 송구하와 몸둘 바를 모르겠사옵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용서는 무슨 용서. 진이 네가 이렇게 찾아와 주지 않았더냐. 여기까지 올라오느라 수고가 많았느니라. 아니옵니다. 자주 찾아뵙지 못해 송구스러울 따름이옵니다. 진이는 그동안 화담을 찾아오지 못한 스승에 대한 불효 때문에 내심 미안한 얼굴이었다. 스승님, 술하고 먹을 것을 조금 쌓았사옵니다. 드시어요. 진이는 음식 보자기를 풀었다. 이렇게 또 먹을 것을 갖고 왔구나 그래. 저녁 전이니 잘됐다. 화담은 인절미를 들어 입에 넣었다. 그리고 진이가 물을 따라 화담 앞에 놓았다. 스승님, 천천히 드시와요. 진이는 화담에게 물을 권했다. 그래. 화담은 진이가 따라준 물을 마셨다. 진이가 과일을 깎아놓고 화담은 진이가 준비해온 음식들을 천천히 먹기 시작했다.
스승님 보고 싶었사옵니다. 마음은 항상 이곳에 와 있었사옵니다. 그러나 찾아뵙지 못하였사옵니다. 네 할 일이 있으니 그러하겠지. 어찌 나한테만 신경을 쓸 수 있겠더냐. 스승님께서 가까이 계시오면 소녀가 편히 매실 수 있을 텐데. 말만 들어도 고맙구나. 소녀가 근처에 집을 마련해 드리겠사오니 가까이 오시지요. 그러면 소녀가 삼시세끼 진지상을 올려드리겠사옵니다. 진이가 나를 그렇게 생각해 주니 너의 정성 참으로 고맙구나. 하지만 나는 이 초막에서 해야 할 일들이 있느니라. 산 아래로 내려간다면 내 어찌 새 속에 물들어 학문에만 집착할 수 있겠더냐. 나는 얘가 좋으니라. 하지만 스승님께서는 너무 연로하시오니 소녀의 수발을 받으며 학문에 몰두하심도 좋은 방법이라 생각되옵니다. 그러하오니 소녀의 청을 거두어 주시와요. 내 착한 심정을 알겠구나. 이 늙은이를 그렇게 생각해 주니. 하지만 진이 너도 이제 좋은 낭군 만나 정착을 해야지. 나를 수발해서야 되겠느냐. 스승님께서는 어찌 소녀의 마음을 헤아려 주지 않으시옵니까? 진이야, 나에게 학문을 배우러 오는 제자들이 있느니라. 그들은 어찌하란 말이더냐. 내가 만일 산 아래로 내려간다면 그들은 나에게 학문을 배우러 오지 않을 것이 뻔한 일이 아니더냐. 나는 그들에게 내 학문을 가르쳐야만 하느니라. 여러 가지로 사정이 그러하니 진이가 이해하여라. 나도 진이가 항상 곁에 있으면 어이 좋지 않겠느냐. 너처럼 총명한 아이를 가르친다는 것은 나에게도 즐거움이니라. 알겠사옵니다. 약주 한 잔 하시겠는지요? 오냐 그래. 한 잔 따르거라. 그리고 가락 한번 타려무나. 예. 진이는 화담에게 술을 따른 후 검은고를 타기 시작했다. 진이가 화담을 가까이 모시려 했음은 사랑하는 이를 곁에 두고 싶은 심정도 있었으리라. 그러한 표현을 하지 않았을 뿐이다. 그러하니 진이가 화담을 그리는 심정은 오죽하랴. 그러나 항상 근엄하기만 한 화담 스승이기에 진이로서는 항상 어렵기만 했다. 화담 역시 진이가 떠나고 나면 더욱 허전하니 그 빈 가슴을 메우기란 여간 어려운 것이 아니었다. 하지만 근엄한 화담으로선 겉으로 표현하지 않았다. 검은고를 타는 진이의 모습은 언제 보아도 선녀의 모습이었다. 꾸미지 않았기에 더욱 그러했다. 스승님, 송도에는 3절이 있사옵니다. 혹시 알고 계시온지요? 3절? 나는 모르겠구나. 무엇이더냐? 진이가 말해보려무나. 진이는 하나하나 말하기 시작했다. 우선 하나는 스승님께서 거처하고 계시는 초막 저 앞에 폭포이옵니다. 폭포? 박연폭포? 예, 그렇사옵니다. 박연폭포이옵니다. 박연폭포라. 오, 그렇지. 그렇고 말고. 그럼 나머지 둘은? 진이는 잠시 뜸을 들였다. 화담의 궁금증을 유발시키기 위해서였다. 예, 이 적막한 산중에 초막 방 안에서 이렇게 술잔을 들고 있는 스승님과 소녀이옵니다. 진이와 나? 예, 그렇사옵니다. 화담은 호탕하게 웃었다. 박연폭포. 진이와 나 이렇게 송도의 3절이었다. 오호, 그래. 그렇고 말고. 진이가 제대로 보았구나. 본래 송도에는 산수가 수려하고 도처에 맑은 물이 흘러 인재를 많이 배출하였다. 선조 때 치대의 명필 한석봉이 있다. 석봉은 호로서 그의 본명은 한호이다. 어려서부터 어머니의 격려로 서예에 정진하여 해서, 행서, 초서 등 각 체에서 모두 뛰어났다. 명나라에 가는 사신을 수행하거나 조선에서 오는 사신을 맞을 때 연석에 나가 그의 정묘한 필치로 그들을 매혹시켜 동양의 명필로 이름을 떨쳤으니
후에 김정희와 함께 조선 서예가의 쌍벽을 이루고 있는 인물이다. 스승님, 오늘은 소녀가 선약이 있어 일찍 내려가 보아야 하겠습니다. 그러려무나. 화담도 진이도 서로 헤어짐이 못내 서운했지만 어쩔 수 없었다. 헤어짐은 다시 만나기 위함이 아니던가. 당대 세도가인 송공과의 약속이 있었기에 진이는 서운함을 뒤로하고 초막을 내려가야만 했다. 진이는 내려오며 화담의 쓸쓸해하는 표정을 보았다. 자기를 내려보내고 허전해야 할 화담을 생각하니 진이로서도 발길이 잘 떼어지지를 않았다. 초막을 내려와 보니 송공은 아직 와 있질 않았다. 진이로서도 휴식을 취하고 싶었는데 잘된 일이었다. 진이는 침방으로 들어갔다. 화담의 곁을 일찍 떠나옴이 못내 서운했다. 잠시 다녀오기로 작정하고 들른 것이었지만 그래도 서운함은 어쩔 수 없었다. 그녀는 돈에 대한 욕심도 없었다. 남자에 대한 애정도 물론 없었다. 화담 스승을 제외하고는 어떤 남자에게도 애정을 주지 않았다. 그냥 풍류를 즐길 줄 알면 정답고 함께 풍류를 즐기고 못된 한량들을 만날 것 같으면 골탕을 먹여 보내는 것이었다. 그녀는 어린 시절 15세 무렵 기적에 입문하여 춤과 창과 시와 서예와 음류를 배웠다. 또한 품행이 예의 범절 등도 배웠다. 그러면서도 학문에 대한 애착심으로 당대 석학인 화담을 스스로 찾아가 시와 서예 등 모든 학문의 경지를 그에게서 배웠다. 화담에게서 배운 학문은 비록 여자의 몸이지만 높고 높아 글을 많이 읽은 선비, 양반들도 그녀의 실력에 혀를 내두를 정도였다. 진이는 침방에 들어 이런저런 생각을 했다. 자기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는 화담을 어찌하면 쓰러뜨릴 수 있을까 등등의 생각을 하다가 선잠이 들었다. 그러다가 대문에서 부르는 소리가 얼핏 들려 선잠에서 깨었다. 진이는 송공이 왔음을 짐작할 수 있었다. 송공은 인품과 덕망이 있고 풍류를 즐길 줄 아는 사람이었다. 그를 만나면 시를 짓고 술을 마시며 창을 하기도 하고 학식을 겨루기도 했다. 기녀라 하여 무시하거나 잠시 잠깐의 놀이깃감으로 취급하거나 그러하질 않았다. 잘하는 것은 칭찬을 아끼지 않았다. 대문 여는 소리가 들리고 송공이 들어왔다. 어서 오시와요. 명월이가 바깥까지 나와 나를 맞이하니 내 기쁘구나. 진이가 바깥까지 나가 그를 맞이했다. 어서 함께 올라가세. 진이는 그를 방으로 안내했다. 주한상 올려오리까? 아니 됐느니라. 내가 명월이에게 부탁이 있어 오늘 약속을 했던 것일세. 부탁이라니요. 며칠 후에 수연을 베풀고자 하니 그날 참석하여 주셨으면 하네. 그리 할 수 있겠지. 예, 네 분부시온데 감히 소녀가 어찌 거역하겠사옵니까? 고맙네. 꼭 그렇게 해주게. 걱정 마시어요. 네, 그럼 명월이만 믿고 가겠네. 예, 그날 아이들 먼저 보내겠사옵니다. 송공이 참석하여 달라는 그날이 왔다. 대궐 같은 집에는 풍악이 울려 퍼졌고 기녀들의 노랫가락이 담 밖으로 흘러나왔다. 각 고을의 기녀들도 도착하여 소리와 춤을 자랑하고 있었다. 화려하게 치장을 하여 송공과 손님들로부터 관심을 사려고 한다. 그러한 반면 진이는 전혀 치장을 아니하고 오히려 송공이 다녀간 후부터 며칠을 씻지도 아니하고 일부러 후줄근한 차림으로 그 연회에 참석을 했다. 상다리는 부러질 정도로 잘 차려져 있었고 고관 관리들과 기생들이 어우러져 한판 흥겨운 잔치가 벌어지고 있었다. 수수한 차림의 진이가 대문을 들어서는 모습을 송공은 보고 있었다. 그녀의 자태는 천연국색이었다. 진이가 자리에 앉았다. 하지만 시녀들이 그녀가 들어오는 것을 보지 못해 그녀의 상 앞에는 음식이 가지 않았다.
송공은 얼른 사람을 시켜 진이에게 술과 음식을 갖다 주도록 명했다. 온갖 화려한 치장을 하고 춤을 추던 기생들의 춤이 끝나자 송공이 걸직한 목소리로 말했다. 하하, 오늘은 정말 즐거운 날입니다. 마음껏 드시고 즐기십시오. 이렇게 여러분이 참석하여 주시니 고맙습니다. 즐겁게 노시다 가십시오. 수연장은 웃음꽃으로 만발했다. 그런데 저기 저 여인은 누구인고? 송공은 알면서도 모른 체 하며 부채로 진이를 가리켰다. 주위의 웃음소리가 끊기면서 모두의 시선이 부채 끝으로 집중되었다. 모두가 진이에게 집중되었던 것이다. 어흠, 그대 이름이 무엇인고? 진이인 줄 알면서도 자신의 채통을 살리기 위해 다시 한번 물어보았다. 예, 명월이옵니다. 오, 명월이. 자, 이리와 내 잔을 바꿔라. 송공은 명월이에게 잔을 부었다. 진이는 두 손으로 잔을 곱게 잡아 술을 마시었다. 명월이, 그대가 이제 소리를 한번 해보아라. 예, 미흡 하나마 한 곡 하겠사옵니다. 진이는 노래를 하기 시작했다. 그 소리가 너무 낭낭하고 맑아 이슬이 구르는 듯 했다. 처음에는 초라한 진이의 모습을 보고 코웃음을 치던 다른 기생들도 진이의 노래 부르는 모습이 너무 아름답고 그 소리가 고와 진이의 모습에 넋들을 잃고 쳐다보았다. 노래가 끝나자 송공이 무릎을 탁 치며 말했다. 명월이, 그대는 하늘이 내리신 제목이로다. 손님들도 진이의 아름다운 자태에 빠져 넋들을 잃었다. 화려하게 차려입은 다른 기녀들과는 달리 누추한 차림인데도 불구하고 저렇게 아름다울 수가 있을까? 세상의 사람이 아니더라. 이는 필시 하늘에서 내려온 여인이리라. 그 목소리는 또한 세상에서 들을 수 없는 낭낭하고 맑음이여. 모든 사람들이 진이의 아름다움과 노랫소리에 넋을 잃고 진이를 바라보았다. 그녀의 색태와 절묘한 노래솜씨가 남들보다 뛰어남을 모든 이들에게 인정을 받은 것이었다. 진이가 여러 사람 앞에서 인정을 받은 것이 수차례 있었지만 진이 자신도 잊을 수 없는 자리가 있었다. 6년 전 진이가 19세 되던 해였다. 평소 남정네들 못지않게 뜻이 크고 기계가 있던 항진이는 개성 땅에만 있다가는 운물 안의 개구리가 될 것 같아 몸종 춘심이를 데리고 여행을 떠났었다. 각 지역을 돌아다니며 그 지역의 풍습들을 체험하고 산에 올라서는 자연의 흥을 만끽하기도 했다. 날이 추워 손발이 꽁꽁 얼고 동상이 걸리면서까지 그녀는 겨울의 금강산인 풍악산을 올랐다. 눈 덮인 산의 정취에 취해 보고 싶었던 것이었다. 또한 태백산과 그 험한 지리산도 돌아보았다. 남자의 몸도 아닌 여자의 몸으로 이 험준한 산들을 올라 자연을 즐겼던 것이었다. 한 번은 금성에 이르렀을 때의 일이다. 진이와 몸종은 제대로 씻지를 못해 그 모습이 거지처럼 깨제제했다. 여비도 거의 다 떨어지고 팔다리도 쑤시고 아팠다. 몸에는 이가 득실거리고 배도 몹시 고팠다. 어디에 가서 욕이라도 하고 옷도 새로 사입을 겸 해서 마을의 중심가로 들어갔다. 어디선가 노랫가락이 들려왔다. 자신도 모르게 발걸음이 그쪽으로 향하여 가보니 사또가 잔치를 베풀고 있었다. 진이와 몸종 춘심이도 들어가 보았다. 마당에는 음식과 사람들이 가득했고 사또와 관리들이 앉은 대청마루에는 기생들이 그들의 시중을 들고 노래와 춤으로 흥을 돋우고 있었다. 술과 웃음이 끊이지를 않았다. 사또와 관리들 사이사이마다 요염한 기생들이 옷을 화사하게 차려입고 갖은 아양을 떨고 있었다. 진이는 많은 사람들 사이를 헤집고 들어가서 사또가 앉아있는 대청마루 바로 앞에 앉았다. 다른 사람 같았으면
추한 거지가 앞에 앉았다고 혼이 나서 쫓겨났을 터였다. 비록 옷은 해져서 찢어지고 얼굴은 씻지 않아 추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녀의 걸음걸이와 온몸에서 풍기는 귀태와 얼굴 또한 절색 미인이었기에 사또는 괴이하게 생각되어 그들에게 술과 음식을 주라고 명했다. 진이와 몸종은 허기진 배를 채우고 술을 한 잔씩 마셨다. 그러자 온몸에 온기가 들고 살 것 같았다. 그대들은 보아하니 거지들은 아닌 것 같은데 어디에 사는 누구인고? 식사가 대충 끝난 것처럼 보이자 사또가 진이에게 물었다. 허기진 배도 채워주었고 사또가 어지러워 보이기에 진이는 솔직하게 대답을 했다. 예, 소녀는 개성에 사는 기녀 명월이옵니다. 이렇게 걷어주시니 고맙사옵니다. 명월이? 사또가 큰 소리로 말하자 주위가 조용해지며 시선이 진이에게로 집중되었다. 예, 그러하옵니다. 그대가 정녕 개성 땅의 명월이란 말이더냐. 장안을 떠들썩하게 소문난 그 명월이란 말이더냐. 예, 그러하옵니다. 오, 이리 가까이 오너라. 진이는 사또의 주안상이 차려져 있는 대청 마루에 올라갔다. 걔 안거라. 예. 자리를 잡고 앉았던 관리와 기생이 진이의 자리를 마련하기 위해 약간 옆으로 물러나 앉았다. 사또는 명월이에 대해 전부터 익히에 잘 알고 있었다. 가무가 뛰어남은 물론 학식과 그 모든 재능이 뛰어나다는 것을 소문을 통해 잘 알고 있었던 것이었다. 이러한 명기 중의 명기가 자기 앞에 이렇게 나타나리라고는 꿈에도 상상 못했던 것이었다. 다시 묻겠노라. 그대가 정녕 명월이렸다. 사또는 꿈인지 생시인지 믿어지지 않아 다시 물었다. 예, 소녀 명월이옵니다. 내 익히 너희 얘기는 소문을 들어 알고 있느니라. 그런데 여기까지는 어인 일인고 더군다나 그런 거짓골을 해가지고 송구하옵니다. 이렇게 누추한 꼴을 보여드려 송구스럽사옵니다. 그래, 어려워 말고 자초지정을 말해보려무나. 진이는 조금 머뭇거리다가 그동안 개성 땅을 떠난 후부터 그곳에 이르기까지 사실을 소상히 말했다. 역시 소문 듣던 대로 대단한 여인이로구나. 어찌 여인의 몸으로 그런 일을 계획할 수 있단 말이더냐. 그리고 그것을 또 실천에 옮겼으니 이 추운 날씨에 남정네들도 하기 어려운 것을. 참으로 듣던 대로 그 뜻이 높고 크구나. 사또는 기분이 매우 흡족하여 웃었다. 여봐라, 저 여인에게 술을 한 잔 따라주거라. 옆에 있던 기생이 진이에게 술을 따랐다. 내 기분이 매우 흡족하도다. 그 뜻이 높고 커 한 잔 주는 것이니라. 진이는 두 손으로 공손히 잔을 받았다. 내 그대에게 새 옷과 여비를 마련해 줄 것이니 하루 쉬고 묵었다 가거라. 그렇게 은혜 베풀어 주신다면 고맙겠사옵니다. 그 대신 내 그대의 명월의 재능을 알고 있거늘 오늘은 그 솜씨를 마음껏 발휘해 보거라. 그대의 솜씨를 보고 싶구나. 예, 은혜를 받았으니 보답을 해 올리겠사옵니다. 솜씨가 없어도 어여삐 봐주시옵소서. 진이가 검은고를 잡았다. 머리칼이며 해진 옷이며 그 차림이 거짓골인데도 불구하고 검은고를 안고 있는 진이의 모습은 그렇게 고혹스러울 수가 없었다. 그 아름다움에 옆에 있던 기녀들이 모두 주눅이 들었다. 진이가 검은고를 타는 동안에 몸종은 옆에서 무심히 이를 잡고 있었다. 사람들은 모두 숨을 죽이고 진이의 검은고 소리를 들었다. 지금까지 듣기 어려웠던 고운 선율이었다. 오호, 과연 천하의 명월이로다. 곡이 끝나자 사또가 감탄을 하며 말했다.
그대는 분명 하늘이 내린 사람이로다. 사또는 진이를 칭찬하지 않을 수 없었다. 관리들과 다른 사람들도 모두 진이에게 칭찬을 아끼지 않았다. 이 일로 진이와 몸종은 대접을 잘 받고 상경할 수 있었다. 1편 낭독은 여기까지입니다. 2편에서 찾아뵙겠습니다.